최근에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에 재작년과 벌써 그 뒤 벌써 저렇게 됐네요. 썼던 두 편의 짧은 논문들인데요. 저 논문들의 기초 하되 그간 이제 유사한 테마를 가지고 이러저런 계기에 발표들을 조금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정리해서 아, 선생님들께 제가 그동안 고민해온 것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브리엘 타르드, 뭐 앙리 베르그송, 쥘 들레즈, 그 다음에 뭐 브리노 라뚜르 이렇게 이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랑스 엘리트, 그 에콜 노르말이라고 하는 그 철학과 출신들이 만든 프랑스 담론, 그 강력한 그 공화주의적 구조주의적 담론의 그 변방에서 말하자면 이제 비파리 그리고 이제 비엘리트 그 엘리트 스쿨이 아닌 그 최고 엘리트 스쿨이 아닌 곳에서 자신의 철학과 이 생각을 만들어낸 그 이단아들이죠. 말하자면 20세기를 거쳐온 저는 그 네 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그 엘리트 스쿨에 의해서 이렇게 의심을 받았고 저거는 합리주의가 아니야, 뭐 과학이 아니야 의심을 받았고 때로는 배척됐고 때로는 망각됐지만 결국에는 21세기 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적 영감을 준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그 프랑스 사고들을 지금 탐색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지금 논문으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을 뭐 드리게 됐는데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이렇게 들었던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사회학자로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기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떼어내서, 지적인 대상으로, 사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뭐 생각 자체가 잘 안 된다라는 어떤 막연함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제 특히 20세기 후반의 이 사회학은 특히나, 어, 마치 자신들이 많이 깨어 있는 것처럼 그 다른 모든 뭐 인문학 뭐 경영학 공학은 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것이요라고 말하는 그런 그 일종의 습관이랄까요? 지적 습관을 만들어 온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음, 포스트 뭐 모던, 뭐 레이트 모던, 뭐 포스트 포디즘 뭐 등등 뭐 엄청나게 많은 시대를 명명하는 용어들을 사회학이 특히 만들어냈고 그게 이제 그 학문의 지적 자부심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시대를 명명한다. 왜냐하면 꿰뚫어 보니까 뭘 가지고 꿰뚫어 보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고 체험 속에 살지만 우리는 저 시대의 중요한 어떤 엔진들이 돌아가는 방식, 변화하는 방식들을 읽어낸다. 뭘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런 어떤 논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제가 이제 저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에 참석했던 어떤 회의에 뭐 유수한 사회과학자들, 뭐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 다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미래 예측을 하는 회의였는데요. 단 한 명도 코로나를 주목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않았고 뭐 말하자면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모르는구나. 어떤 데이터를 줘도 미래라는 걸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구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으로 미래의 진행을 그려내고 있는 것 뿐이구나. 정작 코로나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우리 사회를 한 달 안에 이렇게 급속히 변화시키리라는 그 단순한 사실을 아무도 상상의 형식으로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대를 읽는다는 것을
근대의 철학자들이 해왔거나 20세기 후반의 사회학자들이 해왔던 것과 다른 어떤 또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시대를 읽는다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겸손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은 제가 그동안 해오던 그 인류세 인류세에 대한 그 일련의 그 이제 작업들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시대를 읽는 그런 어떤 그 과제 이거를 사회학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어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이제 한국 사회는 저기에 대한 그 어웨어니스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폴 크루첸과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알려졌긴 합니다. 근데 이제 유진 스토머라고 하는 두 분이 2000년에 그 IGPS 짧은 뉴스레터에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매우 저 뭐랄까 유보적으로 사실은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그 문장을 하나 씁니다. 인간 행위가 그 앞에 이제 여러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인간 행위가 지구와 대기에 미친 중요하고 점증하는 영향을 고려해 보건대 지질학과 환경학에서 인간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엔트로포신이라는 용어로 현재의 지질학적 에퍽 세를 부르길 제안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의 어셈블리지가 만들어 있죠. 여러 논문들이 엮이고 운동 단체들, 뭐 정치, 이미지, 뭐 등등이 예, 말하자면 인류세라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그 단어와 연결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건데, 저 선언이라기에는 너무나 약한, 그리고 뭔가 가정이라기에는 석연치 않은, 왜냐하면 자연과학자의 언어기 때문에, 게다가 노벨상을 받은 자의 언어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저 발화, 저 말 한마디, 저 한 단어가 21세기의 세계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돌려서 얘기하면 저 진단이 말하자면 뭐 오진일 수도 있고 과한 것일 수도 있고 에비던스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걸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굳어졌죠. 이제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이제 우리가 인류세를 1945년부터 살아왔다. 라는 지식이 아마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가르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팩트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 그런 팩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23년이 지금 사실은 21세기 초반에 23년이거든요. 그래서 막 1700년간 지속된 그 홀로신이 끝나고 우리가 인류세를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명제. 저는 이 이제 명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치 이것은 뭐 1950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제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뭔지 그 역사적인 실체가 부족한 텅 빈 어떤 스테이트먼트처럼 보이던 그 말이 60년, 70년 역사를 같이 한국에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팩트가 되어가는 과정처럼 우리가 인류세를 살고 있다라는 명제, 저 당시에는 뭐 아무도 이해를 못했고 그랬던 명제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팩트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시간을 규정하는. 저는 저 인류세를 공부하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자연과학자가 시대를 명명하는구나. 자연과학자가 시대를 명명했을 때 우리는 민족의 시간을 살고 있다거나, 우리는 자본의 시간을 살고 있다거나, 혹은 젠더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다른 종류의 시간성들은 인류세라고 하는 거의 지오, 소시오 혹은 심지어 뭐 이그지스텐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꿰고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통전적인 시간성의 명명 앞에서 무언가 상대적이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느낌을 뺏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헤겔, 하이데거 그리고 유수한 사회학자들이 우리는 지금 이런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말했던 근대를 지나서 그 근대가 조락해 갈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 조락의 한 징후는 인문사회과학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명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왜? 땅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산호초 연구를 못하니까. 산호초가 색깔이 바뀐 걸 보고 인류세라는 말을 제안을 하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버린 화학약품에 의해서 심해의 산호초의 색깔이 바뀌는가? 이 인과관계가 뭔가를 궁금해했던 거죠. 우리 사회학자는 산호초의 색깔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회의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회의 시간, 민족의 시간, 국가의 시간 혹은 개인의 시간 혹은 집단의 시간이 그 안에 묻어져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상상의 수준으로밖에는 이렇게 실체화할 수 없는 생명체 전체의 공동체 혹은 지구적 존재자들 전체의 공동체의 시간성은 명명할 수 없는 시간에 이르렀구나라는 어떤 자각이랄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무슨 뭐 자학적 자각은 아니고요. 놀라움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죄송합니다. 그 엔트로포제닉 그러니까 사실 문제적인 용어죠. 저기서 엔트로포스라는 말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논쟁인데 그냥 쓰겠습니다. 어떤 인간이 생성시킨 지구 시스템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 부정론자들이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간들의 저런 현 상태에 대한 무지를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요. 옛날에 그 뿌리는 이제 담배의 무해함을 그 뿌리인데 결국에는 특히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저 인류세 담론이 2019년 5월 21일에 있었던 그 인류세 워킹그룹의 결의에서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시간성이잖아요. 지질학적 시간성 그냥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 에비던스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골든 스파이크를 박아놓은 곳에 인간의 의견이 아닌 그런 어떤 뭐 땅, 공기 뭐 이런 모든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방사능 물질들 때문에 방사능 물질들의 침전이 현저하고 그 이전의 지질학적 상태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45년 근처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이제 지금 한 2년 됐는데요. 저게 이제 국제 지질학 연맹 집행위원회 비준을 받게 되면 공식 인정이 돼서 말하자면 사이언티픽 팩트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미 엄청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생산이 돼서 인류세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제 혹은 담론 혹은 어떤 저는 좀 더 강하게 어셈블리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인식론적인 게 아니고 좀 더 존재론적으로 존재자들을 연결시켜서 생태 존재론적 위기 상황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정동적으로 그러니까 불안이든 공포든 아니면 뭐 분노든 정동적으로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여러 존재자들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어셈블리지 같은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뭐 담론과 언어와 실천의 괴리랄까, 뭐 인식과 현실의 이런 함정이 좀 안 빠지고 인류세를 말하는 것이 왜 생태적 실천과 연결이 되는가? 인류세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걸 논의하는 것이 왜 플라스틱을 버리거나 뭐 공장의 굴뚝 하나를 폐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실천의 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인가라는 좀 더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그 특히 인류세와 연관된 것이 특히 이제 핵의 문제라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더 인상적이었고요. 그게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과학의 시대를 규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인식은 우리가 사실 인류세를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그 혼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1945년을 이제 해방의 시기로 보고 있고, 그리고 개발이 일어난 것도 그 이후기 때문에 어, 말하자면 인간 행위에 의해 지구 생태의 에, 멸종 가능성이 확장돼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가 우리한테는 우리가 발전을 시작한 시기보다 먼저 있었던 거죠. 민주화보다도 먼저 있었고, 이제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역사적 착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발전은 그 앞으로는 뭐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지금 막 발전하려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정말 너네가 다 누렸던 그 막 미개척지를 가서 막 개척하고 막 자연을 익스플로이트해서 가치를 뽑아내는 그 생산적인 삶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다 끝났으니 접으라고 한다면 그게 페어한 것이냐, 이런 당연한 질문들이 이제 나오겠죠. 어쨌든 만약에 저것이 팩트라면 우리는 지난 벌써 한 70여 년째 인류세란 시간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 인류세란 시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사실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리고 그걸 안 지 20년 됐다. 그렇다면 안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생긴 이후에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다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다시 인지하고 관리할 것이며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다시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사실 인류세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문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저 같은 사회학자에게는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냐민이나 푸코 같은 사람을 열심히 읽었던 사회학자에게는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과거였거든요. 근데 인류세의 문제가 들어오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미래라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자연과학자냐? 그렇지 않다는 생각까지 뭐 당연히 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폴 크루첸이 산호초를 보지 않았다면, 산호초가 자신의 변색을 통해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그래서 기호학적으로 말하자면 인간 언어가 아닌 비인간 언어들이 발산하는 여러 형태의 기호들을 번역하고 읽어내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시대 규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돌려 말하자면 지금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자연과학자가 번역한 비인간 존재자들의 목소리다. 이런 충격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왔고,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왔을 때 브리노 라뚜르나 질 들레즈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이 늘 이야기하는 그 더 소셜 말하자면 이 사회라고 하는 그 특수 차원이죠. 그 특수 차원 요거 바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분들의 이론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약간 공명이 되면서 왜냐하면 눈앞에는 제가 적어도 태어나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 참혹함을 겪어보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이상함을 겪어보지 못했던 어,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애들이 안 간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그리고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특히 사회학자로서는 언제나 사회적인 것,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위자가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건 말을 하고 상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뭐 하버마스식으로 얘기하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발휘해서 공통의 어떤 문제 해결 지평을 확장시키고 뭐 이런 것이 저희 머릿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것과 그 그림과 다른 그림이 여러 가지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당황하면서도 신기하게 여겼고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지적 성찰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과 눈앞에 펼쳐지는 것 사이에 그 상위가 그러니까 디스패러티가 너무 강해서 둘 중에 하나를 접어야 되는 상태가 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접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옛날 거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거는 리얼리티고 리얼리티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은 그 자체로 검증돼서 때로는 폐기되어야 하니까 100년 전에 게오르그 짐멜, 에밀 듀르케임, 막스 베버의 사회학을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지만 막스 베버의 사회학은 인간 아닌 모든 것들은 그 사회학 교과서 맨 앞에서 제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사회를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의 행위의 이해의 핵심을 두다 보니까 명백하게 자연재해는 사회학의 대상이 아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었어도 자연재해 왜냐하면 폭풍우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거합니다. 에밀 듀르케임도 그 당시에 같은 프랑스에 있었던 동물사회학 에스피나스 같은 사람의 사회학을 경멸하고 사회라는 거는 바이올로지가 아니다. 동물은 그 생명체이긴 하지만 리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표상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표상을 연구하는 사회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다 제거합니다. 개인 심리도 제거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학은 몸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호르몬도 다루지 않고 개인의 마음도 다루지 않고 오직 집합적 심리만 다루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특수화된 영역으로 성공한 지난 100년간. 그리고 그 영역이 그 사회적인 것이라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집합 질서가 거꾸로 몸과 호르몬과 모든 걸 결정한다. 취향과 그렇죠? 부르디유 같은 사람의 그 하비투스 개념 이런 게 전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영국의 노동자 계급은 락큰롤을 좋아하고 영국의 중산층 계급은 뭐쿨 재즈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좋아함이라고 하는 미학적 선택도 계급적 포지션으로 설명된다. 젠더 계급 세대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거꾸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노 라투르 쥘 들레즈 그리고 가브리엘 타르드로 이어지는 그 2단 그룹은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회적인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허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최종 단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체가 아니고. 그래서 사회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과 끊임없이 싸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서 지금 적어오진 않았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1988년에 브리노 라뚜루가 쓴 그게 영어로 먼저 나왔는지 불어로 먼저 나왔는지 제가 잘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영어본은 1988년인데 The Pasteurization of the France라고 하는 영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났는데 그게 아마 84년에 불어본으로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불어 원래 제목은 세균, 전쟁과 평화 이런 제목이에요. 이 책은 뭘 한 책이냐면 파스텔을 연구해요. 이 되게 지금 바이러스 상황하고 비슷해요. 파스텔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 약간의 영웅적 국가 영웅의 담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파스텔가 마치 어느 날 무슨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균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를 눈으로 딱 발견해서 그거를 조작해서 소에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무슨 뭐 수백만 명을 살려낸 이런 존재로 그려져 있는데 이제 브루노 라투르는 자신의 독특한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가지고 파스테르라고 하는 한 존재와 그 마이크로브 그러니까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어떻게 만나서 이 둘이 동맹을 맺고 말하자면 이건 과학적 동맹이죠. 이 동맹에 그 당시에 빈민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면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동맹을 맺고 공화국의 건강이 자신들의 표와 직결되는 정치가들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농가에 농부들을 설득시켜서 소에 실험을 하게 했던 그 농부들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식민지 군대가 많이 죽었던 게 다 전염병 때문인데 식민지 군대에게 이 말하자면 백신을 해서 식민지 군대와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프랑스라고 하는 공화국이 프랑스라고 하는 한 사회가 단순히 프롤레타리아트 우리 머릿속에 그 당시는 전부 좌우 대립이었어요. 대부분의 프랑스 역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즉 제3공화정을 좌우 대립에서 이 대립의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뒤르케임이 연대를 만들어내서 사회 연대를 통해서 사회학을 만들고 어쩌고 해서 제3공화정을 만들었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라투르가 한 것은 노동자와 농민이 대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던 세균들과 다수 민중이 대립하고 있었다. 죽어갔다 그들이. 이 사이에 뭔지도 모르면서 수많은 행위자들이 이 원인을 알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이 있었고 그때 파스테르라고 하는 파스테르 사단이 나타나서 세균을 하나의 행위자로 인정하고 야 세균이 있네 명명하고 효모 그거를 데려다가 실험실에서 배양시켜서 키우고 이주시키고 소의 몸으로 거기서 고름을 얻어서 다른 소에 집어넣음으로써 세균에게도 다른 방식의 존재 양태를 부여하면서 세균과 동물과 인간과 계급과 식민지가 연결되는 프랑스 제국을 파스테르의 테크닉과 의학이 어떻게 매개가 돼서 만들게 되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회학을 그냥 말하자면 뒤집으려고 한 거예요. 그 당시 부르디유는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당신이 부르주아 계급의 남성이고 뭐 파리 어디 지역에 살면 당신은 마네를 좋아합니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부르디유는. 사회에 당신이 무슨 사회적 포지션을 갖고 있냐, 뭐 여성이냐, 뭐 몇 살이냐, 뭐 돈 얼마 받았냐. 이러면 당신은 이런 취향을 갖고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데올로기는 이거 결정되는 그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르디유 사회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근데 그때 라뚜르는 그걸 완전히 폭발시켜 놓고 사회가 뭐냐라는 질문에 사회는 인간이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비인간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수많은 생위자들을 사회 스스로 발견해 가면서 1850년에는 이름도 없었던 세균이라는 존재를 1890년에 프랑스 사회는 인정하고 그 세균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계약을 맺고 그 세균을 인간 몸에 집어넣으면서
인간이 그 세균과 같이 반응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생성, becoming, 되기 속에서 사회를 메이킹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사실 한 거죠. 지금 와서 읽어보면 사실 놀라운데 그 당시 프랑스 사회학계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트들이 사회학 엘리트들이 브리노 라투르처럼 디종이라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게다가 무슨 뭐 광산학교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그런 데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의 혁명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라뚜르를 읽는데 그 책을 읽는데 우리 사회는 1900년대의 프랑스 사회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인지하고 대우하고 사고하고 처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의학 테크놀로지와 여러 기술적인 혹은 학문적인 과학적인 그 진보 속에서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고 있었지만 사실 많은 보통 사람들의 우리 머릿속에는 여전히 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바깥에 바이러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뚫고 들어와서 난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는 쟤들을 빨리 이렇게 몰아내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 파스테르적인 그런 컨셉션을 우리가 21세기에도 여전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다면 사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도 적어도 사회학자들이 사회의 관념을 적어도 파스테르 시대의 프랑스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 복잡한 양상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인간 인간 연합체로서의 사회라는 그 정도의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사회학 그 저널에 나오는 사회학 논문들이 지금 저런 형태일까 아니면 다른 형태였을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저한테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많은 담론이 폭발을 했어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뭐 지젝도 있고 아감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 두 분은 지금 얘기하는 그 들레즈 브리노 라투르 라인과 적대적인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읽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 사태를 좀 위험한 발상까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물론 다른 맥락입니다만 그리고 한국에도 수많은 석학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세 가지 점에서 그 논문에서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여기에 다시 무슨 영향을 가져올까라고 묻는 그 질문을 잠깐 묶어놓고 그렇게 묻는 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도 던질 수 있는 상상 속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 아닌가. 어떤 것이 우리를 사건적으로 움직였다면 우리는 질문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에게 경제에 뭔 영향을 줬느냐. 이렇게 묻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연구하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적절한 대응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무엇인가를 사회학이 뭐 미생물,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의 영역 이하라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난 거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문제들 중에는 바이러스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습기에 들어가는 화학 약품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월호 사태 같은 경우라면 배의 안전 운항과 연관된 해양학적인 요소들도 있을 거예요. 사회학자들이기 때문에 사회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구성하는 그 수많은 기술적,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요소들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행위자로 인정해야 된다. 여기서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참 긴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 사회학이 말하는 행위자는 어쨌든 의식과 의도와 합리성을 갖고 있는 인간 행위자 모델로 지난 특히 한 100여 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정신병자나 어린이도 행위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잠자는 자도 행위자가 아니고요. 약에 취해 있는 자도 행위자가 아니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행위자 모델이 경제학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막스 베버 사회학으로부터 전면화되는 사회 이론의 행위자는 막스 베버가 사숙했던 한계 효용학파, 오스트리아 한계 효용학파의 행위자 모델, 자신이 느낄 그 쾌락을 정말 그 한계 효용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거의 남자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 그 모델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의 행위자는 많지 않습니다. 행위자인 상태도 많지 않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라뚜르식으로 얘기하면 액터가 아니라 그레이마스 기호학에서 말하는 액턴트, 그러니까 행역자라고 번역되는데 말하자면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혹은 기호학적으로 행위자로 인정해주는 어떤 사고와 상상력과 담론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역 속에서만 우리가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러 비인간 존재자들이 서사될 수 있다. 그들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들의 역량이 말하자면 점검되고 소통되고 계산되고 그리고 번역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일종의 넓은 의미의 실정법적 시민권은 아니겠지만 넓은 의미의 사회적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그 사회적 시민권 안에 우리가 예를 들면 90년대 중반에 막 삼풍대교 무너지고 막 이럴 때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졸속 근대화 이런 개념 막 만들었어요. 뭐 성찰적 근대화 울리백 얘기하면서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학습에 성찰적 근대화라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하나의 행위자로 본 거예요. 한국 근대성이 너무 급하게 막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걸 설명해주는 성찰적 근대화가 삼풍백화점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찰적 근대화는 되게 추상적인 메커니즘이지만 하나의 행위자로 사회적으로 억셉트 됐던 거예요. 한 시대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재난들을 개인의 잘못이나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인지했던 거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혹은 앞으로 오게 될 X들, 미지의 행위자들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재난을 통해 되게 겪어 나가는데 AI들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신이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여러 형태의 뭐 인간, 비인간 혹은 그들의 뭐 이렇게 연합된 그런 행위자들의 서사적 공간, 사회적 공간, 공론의 공간.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는 그것들을 단순히 뭔가 이렇게 뭐 죽이거나 제거하거나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우리가 산호초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를 듣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발산하는 기호들을 사실 자연과학이란 건 전부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인간 존재들이 발산하는 에너지와 파동과 기호를 읽어내는 학문들이잖아요. 그런 기호들을 시민사회적인 어떤 소통의 고리 안으로 깊숙이,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과학을, 자연과학을 좀 더 깊숙이 시민사회 소통 고리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 사회와 소위 비인간, 비사회의 여러 매개의 혈관들을 더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사회를 말하자면 리좀화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단순히 무슨 실험적인 대안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지난 2년 혹은 지금까지 바이러스라고 하는 하나의 강력한 말하자면 학습자 선생이 나타나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일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 몇 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제가 이렇게 썼던 것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는
그래서 이제 사회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너머 행위자를 언어화하는, 그리고 그걸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그것을 꼭 무슨 라투르의 ANT라고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다양하게 확장되어야 하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이 사회학자들의 신화가 조금 더 벗겨져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였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안전으로서의 자유라는 테마로 좀 조금 바꿨는데,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모든 것 앞에 있는 저 파국주의라는 것은 이제 제가 그 그동안 뭐 그 이렇게 간헐적으로 논의를 했던 건데, 이제 발전주의 시대 다음에 오는 하나의 시대의 어떤 어, 가칭이랄까요, 이름이랄까요, 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이제 파국 개념인데요. 저 파국 개념은 사실은 그 뿌리는, 사회학적 뿌리는 이제 울리히 베게에게 있습니다. 울리히 베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위험 사회라는 책이 1986년에 나왔는데, 같은 해에 그 책이 편집되고 있는데 이제 체르노빌 사태가 참사가 났어요. 그래서 백이 그 한 해 지나서 그 논문을 하나 썼는데 The Anthropological Shock라는 논문을 써서, 자기가 어떻게 책을 편집해서 그 출판사에서 찍고 있는데 체르노빌 사태가 났는가, 그리고 그게 자기를 얼마나 흔들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리스크라는 개념을 썼지만 이 리스크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보험 개념, 경제적 개념이거든요. 계산 가능한 위험이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한 리스크 얘기는 사실은 계산 안 되는 위험들, 체르노빌 같은 위험들, 의 어떤 그 공명, 그 레조네이트 했고, 아마 그것 때문에 독일과 유럽에서 자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명백하게 80년대, 특히 체르노빌 이후에 유럽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 계산을 통해서 복구할 수 있는 미래라고 하는 관점을 사실 잃어갔고요. 잃어가고 있었고, 존 어리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2003년 정도서부터는 유럽에서는 어떤 종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담론도 설득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타스트로피즘이라고 불러요. 유럽은 21세기는 명백하게 카타스트로피즘의 시기로 갔습니다. 그 사회적 분위기 전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이나 발전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던져진 굉장히 큰 이제 화두가, 그렇다면 성장이나 발전이 아닌 다른 종류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디그로우스니 여러 가지 자본주의 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무한 축적이기 때문에 성장이나 발전과 분리될 수가 없는데, 행성이 한 5개 정도 있거나 지금보다 훨씬 커서 여전히 개척하고 이렇게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자원이 없다면, 사실 자본주의와 21세기는 근본적 모순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파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세상이 다 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이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치 20세기의 한 반 정도가 발전주의라고 하는 이념과 생각으로 사회들이 움직여 나갔던 것처럼, 21세기에 이성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존엄을 고민하는 사회는, 그것이 에너지 문제건 아니면 불평등 문제건 아니면 인구 문제건 아니면 건강이나 어떤 질병의 문제건, 파국이라고 하는 상황, 현실을 핵심에 놓지 않은 채 사회를 상상해 나갈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의 파국주의입니다. 사회는 임박한 파국 내지 진행되는 파국, 거주 불가능 지역의 확산, 멸종 가능성, 혹은 소수 1%를 제외한 99% 민중의 말하자면 엄청난 고통의
지속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사회 전체가. 우리가 정치에 갖는 환멸은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 이번 대선 때 그랬고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때 그랬지만 우리가 정치에 대해 갖게 된 환멸은 정치가 그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해결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리고 다른 문제들만 무수하게 던지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스펙타클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발전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사실. 그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의 파국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 어, 다시 사회학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회 이론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이제 왔고, 그런 맥락에서 코로나19를 이론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어쨌든 저로서는 첫 단계다. 첫 단계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왜 사고하는 존재라고 인정되어야 하는가? 바이러스가 왜 욕망하는 존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바이러스와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존재론적 격차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의 근대적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어떻게 그런 의미에서 저런 20세기에 계속되어 축적된 그 비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비인간 생명체 내지는 비인간 존재자들에 대한 자연과학적 지식과 인문사회과학이 좀 더 강력하게 연결될 필요성들이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나지 않아야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사회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사회성, 모이면 좋고 모여서 연대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그 이미지도 재고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전이라는 문제가 한국과 서구, 특히 중국, 동아시아와 이 유럽과 미국이 너무 다르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무슨 답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그 자유라는 관념 그리고 그 자유의 담지자로서의 이 개인이라고 하는 관념이 서구의 경우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고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조금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그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좀 생생하게 이 사회학이 좀 짚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은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시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막 그냥 마치면은 어쨌든 이제 재난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했고 또 지금 이제 생명 위기도 겪고 있고요. 또 불평등이나 어떤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지금 상태인데 게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만나서 뭐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은근슬쩍 뭔가를 많이 그 사이에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앞에서 뭔가 좀 무력해진 느낌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이 재난을 통해서 어떤 사회가 어쨌든 뭔가를 학습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 역동이 이제 나타나는데 에, 사회과학 좀 더 넓히면 인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전통의 문과 학문 시스템은 제가 느끼기에 자신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다고 생각하는
어떤 최종 심급의 어떤 판정자 내지는 비판자 이런 정체성을 정말 심각하게 다시 좀 고민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회가 정말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어, 정말 창의적으로 정말 급진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축적시켜야 지금 문명적인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나마 따라잡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19는 마치 산업혁명 시기가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종류의 신학적 사고를 낡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다른 종류의 사고를 시대가 필요로 하고 적합한 진실로 선택했듯이 아마 학문 생태계 안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고방식들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도태시키고 어떤 종류의 사고방식과 가능성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잔인한 선택 기제로 코로나19가 그리고 앞으로 연쇄적으로 오게 될 인류세적 사태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조금은 이제 어둡지만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진단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